네, 해군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환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스튜디오 참 예쁘지요? 스튜디오도 이쁘고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듬직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KBC 광주방송의 애청자들께 김영환 전 의원 인사를 한번 드리게 하고 싶은데 5.18 유공자셨잖아요. 예. 유공자로 선정됐을 때는 잘 몰랐는데 유공자증 반납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5.18 유공자 되신 거예요? 이제 저는 1977년부터 79년까지 이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유신 반대, 긴급조치 반대 투쟁을 학내 시위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예. 그때 치과대학 5학년 때였죠.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되고 난 뒤에 1980년이 바로 왔습니다. 예. 79년도에 예. 8월 15일 날 석방되고 두 달 후에 박정희 대통령 12.6 사건으로 서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복학을 했으니까 1980년 3월에 복학을 했는데 소위 서울역 그 학생운동 시위 지금 5월 13, 14, 15일이 됐습니다만 예. 그때 이제 복학생으로 학생운동을 뭐 배후 조종하고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예. 명목으로 5월 16일 날 저녁에 검속이 됐습니다. 예비 검속이 됐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뭐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잡혀가는 그날 저녁에 합동수사본부로 연행이 돼서 40일 동안 구금이 됐고 뭐 고문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이제 김대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데 예. 뭐 저는 일면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됐는데 석방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광주에서 학살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살육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 촉발한 시위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또 전남대 조선대생들이 죽었다는 것들 때문에 그때 뭐 열혈할 때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죽을까 그 이제 분신할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던 시절인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같이 그 학생운동 하던 친구들은 단성사에 있는 탱크 안에다가 화염병을 넣고 그 이제 말하면 자폭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꾸미고 가다가 검속이 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고요. 잡히길 잘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거와는 이제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수배가 그렇게 나와서 그때 뭐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김현장의 광주 시민 살육 작전 전두환의 예. 광주 시민 살육 작전이라는 유인물이 나왔는데 예. 그 유인물을 뭐 엄청난 그 경문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가리망이라고 옛날에 그걸로 긋고 뭐 지하 방에서 이제 긋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걸 알리고 국민들을 광주로 확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막 그 처절하게 죽은 그 사진 같은 걸 배포하고 막 광주를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터에 이제 9월 달이 되니까 복학이 돼서 학생 운동을 이제 죽이겠다 그런 이제 광주가 죽이고 와서 너무 길어집니다. 5.18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배를 또 당했고요.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유공자가 제 아내는 이제 되신 감옥에 거고. 갔고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유공자가 됐고요. 저도 듣다 보니까 빠져들어가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공자증을 반납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짧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건 일단 그러면 듣고 제가 할게요. 우선 40년이 지났는데 저희는 뭐 받을 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때 죽지 못하고 부상당하지 않은 제가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늘 그때마다 경력을 썼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걸. 장관도 하셨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는 받을 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희생되고 죽어간 분들에 대해서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던 터에 국회에서 이제 73명인가 되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또 만든다고 하니까 예우법이죠. 그거는 이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국회의원들이 뭐 2세들까지 또 뭐 그 뭐 취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부동산 이렇게 이제 가니까 이렇게 하면 이 광주를 훼손하는 그리고 광주 시민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고
부상당한 분들 그분들을 예우를 하는 예. 쪽에 집중해야 되고 예.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광주 분들만 한 게 아니고 전 국민이 한 것이고 이제는 전 국민이 민주주의 성지가 돼 있는데 이거를 자꾸 광주로 이렇게 국한시키는 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던지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기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5.18 유공자증을 반납한 게 이 문제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하셨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발언 논란이 생기고 개사과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굳이 광주를 찾아가서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일인가요? 광주만 가야 될 일인가요? 서울에서도 사과를 하셨고 사과를 했고요. 또 이제 본인은 뭐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받아볼 때 또 광주의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상처를 받고 뭔가 좀 이게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충분히 사과를 했지만 또 광주의 그 5.18 그분들 당사자 또 광주의 그 영령들 앞에서 사과를 하는 일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건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하고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광주를 찾아간 것 자체로서 뭐를 다 해결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제 그 본인이 광주의 정신을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는 윤석열의 광주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 17일 날 거기 귀원자할 때 광주에 네. 가서 말한 것이 광주는 피로써 지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을 지킨 그런 투쟁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레토릭은 없었습니다. 광주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든지 이런 얘기가 됐었지만 일부에서는 폭도 뭐 공권력에 대해서 대항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그런 광주를 폄하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단칼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로써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 검찰 출신의 그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부족했던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이런 표현은 상당히 적확한 것이고 광주 시민의 위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광주 이 지금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는 그런. 김 의원께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찬성하십니까? 당연히 찬성하고 우리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렇게 민주화 운동 하셨기 때문에 현재 뭐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 다 그때 같이 만났던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총리도 그럴 거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진영에 서 계시잖아요. 왜 옮기게 되셨나요? 네네. 제가 이제 그 민주당 이 지금 현재 주류들이라고 할까요? 친노 친문 세력들과 척을 지게 된 것.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뭐 우리가 뭐 후보 단일화 같은 걸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제 지역구에서만 4만 2천 표를 이겨드렸습니다. 이해창한테. 그게 강원도 전체에서 이긴 것보다 큰 거였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했는데 당선되시고 나서 그 천신정이라고 하는 분들을 포함한 친노 세력들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노무현의 승리다. 이렇게 선거를 규정하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거예요. 근데 열린우리당의 창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호남당으로 규착시키고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붙이면서 영남당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항상 영남에서 선거를 패했기 때문에 그런 전국 정당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결국은 호남을 고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지역 패권주의가 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창당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서 청와대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절대 이렇게 하면 개혁 세력이 분열되고 호남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그다음에 영남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영남의 지지를 못 받고 호남의 지지 못 받는 그래서 민주 세력, 개혁 세력이 분노로 가나집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40명이 나갈 때 민주당을 고수했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고수하다가 그만 탄핵이 오는 바람에 낙선을 2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탄핵이 정말 지나치게 잘못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개혁 세력이라고 하고 분당을 한 것에 대해서 증오가 심한 나머지 너무 지나친 대중들과 괴리된 그런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우리가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낙선했으니까 저는 이제 분당을 막은 것은 잘한 것이고 탄핵을 한 것은 과오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예. 하고 두 번 낙선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그때 이제 친노 세력들하고 분열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시작이 된 겁니까? 네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에 그게 와서 이제 17년이 걸린 거죠. 네. 민주당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것은 왜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친노고요. 그 다음에 친문이 됐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이. 그러니까 김대중 노선은 국민을 통합하는 노선이고 지역을 극주의를 극복하는 노선이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은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요. 그리고 진영 논리, 패권 정치,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 인사에 있어서의 예. 자기 인사들만 쓰는 그런 정책을 펴음으로써 김대중 노선에서 노무현 노선이 이탈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더욱 이탈한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예.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이 집권한 것이 아니라 운동권이 집권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부겸이 집권을 했고요. 송영길이 원내대표가 있고 우원식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고 당대표가 됐고 모든 지금 요직에 있는 장관과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세력이 집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정치가 틀림없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안철수와 같이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김대중 노선이라고 할까 중도 개혁주의 노선을 이어가야 되겠다고 예. 생각했지만 예. 결국 그것이 좌절하면서 결국은 이 정치가 양강 구도로 가게 되고 야당으로라도 가서 잘못된 노선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환 전 의원 모시고요.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김영환을 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네. 우리도 숨 좀 가다듬고 그 얘기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백운계의 시사 1번지 이어가겠습니다.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김영환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선대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 오시는 거는 정해졌나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 끝났습니까? 그 이제 거의 끝나는 걸 보고 이제 갔다 중계되는 걸 오셨군요. 봤는데 예.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거기 가서 축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거기 축사를 했고 김동연 그 샘물결 거기도 거기도 왔고. 이제 예. 왔고요. 그래서 뭐 축사를 하고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하고 안철수 후보는 안 왔던가요? 거기는 아마 초대를 못 받았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뭐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신문에 난 거 이런 걸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것 같습니다. 예.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거기 와서 하신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김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계시고 예. 또 그런 역할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은 오시는 것 같고 총괄 선대위원장이면은 이제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걸로 이제 그런 거지만 예. 이제 그런 말씀은 이제 뭐 이름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제일 어른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약속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신문에 난 걸 보면 예. 저도 뭐 접근을 지금 잘 못하니까요. 지금 뭐 후보가 된 뒤로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또 캠프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관여하기도 어렵죠. 그게 예. 지금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하고 대변인만 지금 임명한 상태니까 아까 뭐 비서실장 만났지만 뭐 어떻게 돼가는 거냐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 본인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신문에 난 걸 보면 총괄 본부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실무적으로 이걸 총괄하는 본부장이 있어서 거기를 뭐 권영세를 하느니 뭐 누구를 하느니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임태희를 하느니 이런 얘기 있었는데 거기에 그 총괄 본부장을 두지 않고 예.
본부장을 여러 명 둬서 예. 기획, 뭐 조직, 홍보, 뭐 이 총무 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직할하는 음. 아니면 뭐 김정일 위원장의 밑에 있든 후보의 직할로 있든 그렇게 여러 가지 분산하는 예. 하나에다가 모든 걸 맡기지 않는 예. 그런 걸 아마 구성하고 있지 않은가. 김병준 위원장도 합류하기로 했다. 어제 이제 중앙일보를 보면 김병준 위원장은 이제 총괄 밑에 또 상임, 예. 상임본부장. 두 분이 맞을까요? 뭐 여태까지는 뭐 이제 서로 뭐 이제 앙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설전도 있었지만 일단 같이 모으시면 아마 굉장히 서로 또 오히려 더 그 뭐 비전이라고 할까 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사이일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앉는 데까지 과정에서 이 정치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를테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우리 김정일 위원장이 난 안 받겠다. 같이 오면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파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은 조금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우리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대로 도움을 받고 싶고 예. 또 김병준 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대로 도움을 받고 싶고 예. 그게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걸 놓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이 맞는 키냐. 네. 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번에 선택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참신함, 신선함 이런 게 강점이었을 것 같은데 꼭 흘러간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이 사태를 보면서 옛날에 김대중 저는 뭐 김대중 키드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치하던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 정말 그 젊은 세대, 우리 같은 사람이 그때 젊은 세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뭐 뒤에다가 저 추미애 뭐 무슨 천정배 뭐 등 쫙 정동영 이렇게 앉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9년 그 저기 97년 대통령 총선거에서 나온 그 퀴즈를 쫙 앉히고 갔지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했던 얘기 그때는 아 저분이 대통령 되려고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생각했던 건데 노장청 조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 중국에도 있었잖아요. 등소평도 있고 뭐 이 지금 뭐 시진핑도 뭐 있고 그 밑에 젊은층도 있고 하는 것처럼 노장청이 조화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돼요. 그 노는 노대로의 경험과 경륜이 있고 또 장년이나 청년들은 갖고 있는 패기와 도전 의식이 있고 이것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좋은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럼 뭐 저기 윤석열 그 우리 후보도 뭐 이렇게 아주 젊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 정도 된다고 보면 위에 김종인도 있고 아래에 이준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 어우러지면 좋겠는데 이게 삐걱거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또 신구의 조화 그 청탁불문인가 뭐 하여튼 무슨 한문 사사성어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물이 그렇게 뭐 조금 뭐 흐린 물이나 뭐 깨끗한 물이나 뭐 시냇물이나 강물이나 이걸 다 마다하지 않고 큰 강물을 이뤄서 바다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 역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죠. 언제 때 김종인이냐? 그리고 뭐 번번이 비대위원장 이거 자체가 무슨 직업처럼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싫어하고 지겨워하고 이게 좀 뭔가 새롭게 지금 말씀은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새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있으나. 그래도 지금 경험이 부족하고 국가 경영을 한다고 볼 때 그 경륜 또 그 경험 이걸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후보가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김종인 위원장이 한 걸 놓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잖아요. 대표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총괄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고 그 밑에 선대위원장은 몇 명을 두는 모양이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만약에 김병준을 데려온다면 그러면 아마 공동 상임위원장 정도가 아마 그 저 이준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은 13명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김영환 의원도 선대위원장 맡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 분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탈령해서 여기 지금 온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선을 하긴 했는데 이 당에서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 나도 뭐 좀 그런 뭐 좀 폼나는 자리를 좀 주면 좋은데 예. 그걸 뭐 나도 좀 주쇼 뭐 이렇게 할 처지는 못 되고 네. 지금 탈영을 해가지고 귀순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그 연명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이다. 뭐 귀순자 대표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박형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안철수계를 대표해서 예. 합당을 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이래봬도 중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중도. 그래 중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광주니 뭐니 이런 거 그렇게 무슨 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를 중도 몫으로 해서 하나 씌우면 그 좋은 일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좀 백운기 우리 앵커께서 좀 강력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파리떼 자리 사냥꾼 거간꾼 이런 얘기들도 한번 좀 짚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벌써 우리 김 의원님하고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잘 가가지고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이 부분 짚어볼게요.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두 분인 것 같아요. 여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김영환 의원하고 두 분 같은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은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단일화했는데 그동안에 단일화했던 경력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이번에는 단일화 쉽게 손을 못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나 김정인 위원장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예 싹을 잘라가지고 단일화 기대도 못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맘먹은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단일화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또 그 상황에서 역할을 할 분이 또 김영환 의원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이제 꼭 그렇게 쓴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윤석열 총장한테 이제 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이 있어요. 김영환 청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 청에 대해서는 뭐가 뭐 무슨 네. 자리를 부탁하나 뭐 무슨 뭐 이 지금 파리떼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우리 윤석열 총장한테 지금 당선되는 과정과 그 이후를 고려할 때 두 가지를 꼭 해주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짧게. 한 가지는 단일화해야 하는 단일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남을 절대 배척하거나 호남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정권을 잡는데도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선되고 난 뒤에도 개혁의 험로를 헤쳐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호남이 그대로 야권에 그냥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표가 됐든 두 표가 됐든 호남을 구애하고 호남에 가서 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예. 이제 그거를 제가 제 청으로 말씀드렸죠. 제 삶의 인력하고도 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바라기는 호남 무슨 선거 대책 본부장 같은 거 시켜주면 제가 정말 광주 가서 살 생각이 있어요.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안철수 얘기 물어봤는데 호남 얘기만 지금 하셨어요. 안철수가 호남입니다. 그게 바로. 왜냐하면 안철수가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호남 표를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 중도 국민 통합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국가 비전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셨다면 나는 김대중의 중도 개혁주의를 지킴으로써 왔다 갔다 한 거지 예. 내 노선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는 얘기가 그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나와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1번지에서 만난 사람 김영환 전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